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상승 랠리를 시작한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3,310포인트를 넘어 3,314.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021년 6월 장중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오늘 4년 3개월 만에 장중 돌파한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린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에서만 1조 3,500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한 외국인이 현재는 사흘 연속 현물과 선물 동반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삼성생명 등 21개 종목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DB하이텍 등 80개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한 발을 내디딘 순간입니다. 역사의 순간에 선 지금 과연 일시적인 상승세로 기록될지, 레벨업의 성공에 새로운 증시의 역사를 펴낼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7월에도 근접한 모습이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한 모습이었죠? 네, 8월 우리 시장이 거꾸로 가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부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마침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8월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1.83%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9월은 첫 거래일을 제외하면 모두 빨간불을 켰고요. 오늘까지 4%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요국 증시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달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상해 종합이 9월 들어서 거꾸로 갔고 니케이 225가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한국 증시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국 증시의 시간이 왔다.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앞서 브리핑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 최고치 경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8월에는 코스피에서 1조 3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었는데요. 9월 들어서는 2조 9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8월에 팔았던 것을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애초 9월 들어서면서 9월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투심이 꺼지지 않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지난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이제 대폭 밑돌면서 우려를 했었는데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인데 지난 4월을 정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빅테크들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곧 나올 미국의 물가 지표들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원 정도를 매도했었거든요. 다시금 우리 증시를 이렇게 사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역시 정책 기대감입니다. 사실 뭐 9월 들어서도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거의 보합권에서 이게 뭐 등락만 반복하는 흐름만 보였었는데 어제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린 종목들을 보면 증권주와 은행주였습니다. 과거 이제 우리가 6월과 7월에 경험했던 상법 개정,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됐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고요. 오늘 뭐 SK하이닉스나 전력기기 섹터도 상당한 강세를 보였지만 어제 오늘 이제 증권주들이 상당히 강했고 오늘은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과 같은 이런 금융주들까지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있는데요. 정부가 주식 양도세부가 대주주 기준 강화에서 좀 물러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고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이 상승 랠리가 앞으로도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증권가의 전망 어떻습니까?
사실 어제 이제 하나증권에서 거래소에서 기자들 대상으로 발표한 내용을 참고를 해보면 하단 같은 경우는 3,020, 상단은 3,300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넘어선 것이고요. 나머지 증권사들 낙관적인 곳은 애초 예상할 때 3,500선까지도 보고 있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정책 기대감이 증시를 이만큼 올려놨다고 해도 결국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 증권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기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데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1년인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지금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최고 수준이었던 4.6%.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었는데 올해는 1%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2019년 5.1%, 2020년에는 5.5%,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8%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 6.7%, 올해는 7.2%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최고점 때보다 여전히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또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 15%를 고려할 때 이 영업이익률이 좀 더 꺾일 수 있다. 우호적이지 않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 펀더멘털 개선 없이도 자사주 소각과 같은 이런 주주 환원책만으로도 지금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이런 상법 개정이 실행이 되면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 없이도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PER이 낮아지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생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별다른 펀더멘털 개선 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15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코스피 PER이 내려가면 그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랠리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첨단 분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국민성장펀드 규모 기존보다 얼마나 더 확대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100조 원에서 50% 늘어난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이 첨단 전략 산업의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과감한 투자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을 계속할 건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 건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성장펀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이 금융권의 이자 장사가 아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미래에셋그룹 창업자 박현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대출에 기댄 쉬운 이자 장사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회장은 금융기관이 대출에 익숙해 돈을 벌었다며 이건 고쳐야 할 것 같다, 반성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회장은 기업형 벤처캐피탈 금산분리를 완화해달라며 은행권이 기업과 같이 투자가 가능해 이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150조 원 굉장히 막대한 금액인데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또 어떻게 운용될 계획입니까? 150조 원은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첨단 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과 국민, 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은행은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먼저 출연하고 기금채 이자 등도 책임져서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정부는 펀드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투자에 손실이 생기면 정부가 먼저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상대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위험이 적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1조 원을 반영해 후순위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지원합니다. 네, 유 기자, 또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이에 맞춰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약 90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견은 취임 30일째였던 지난 7월 3일 첫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자리로 국내외에 다양한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주요 이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귀국 소식과 관련해 한미 당국 간 협상 과정과 이 조건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 여부가 주목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관세 인하 시기, 투자펀드 후속 조치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민생과 직접 연결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수기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힐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인 아이폰 에어가 첫 선을 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AI 기능이 빠졌다며 다소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중 가장 주목받는 건 아이폰 에어군요. 그렇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를 새로 내놨는데 그동안 아이폰 시리즈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또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 등 총 4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플러스 모델을 대신해서 아이폰 에어라는 새로운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폰 에어는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로 두께가 5.6mm입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25 엣지보다 0.2mm 얇은 것인데 일단 팀쿡 애플 CEO는 이번 아이폰 에어가 그 어떤 제품과도 비교가 불가하다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카메라와 배터리 기능이 향상이 됐고 또 최신 사양의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또 관세 여파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전작과 대부분 동결했습니다. 네, 1년 만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지만 반응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서 기본 모델은 예쁘지만 프로 모델은 혹평을 받고 있고요. 또 AI 기능, 소비자들의 눈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폰은 타사 스마트폰 대비해서 디자인에 좀 강점이 있어 왔는데 이번 시리즈도 이 아이폰 기본 모델과 또 에어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 모델은 좀 좋지 않은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이폰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는 부분이 카메라 섬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지나치게 커서 좀 싱크대 같다 뭐 이런 좀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간밤 애플의 주가가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번 아이폰에 대한 좀 실망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AI 기능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나 구글 픽셀에 비해서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AI에서 애플이 계속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아이폰 점유율도 하락 추세인데 올해 2분기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49%, 또 삼성전자는 31%를 기록해서 점유율 차이가 18%포인트로 전년 대비해서 크게 좁혀졌습니다. 이번 시리즈 발표에서도 AI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은 좀 제한적이었고 또 새로 공개한 AI 기능도 이미 경쟁사들이 1, 2년 전에 선보인 것들이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기대를 크게 모았던 AI 시리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제품 효과로 3분기나 4분기에는 점유율이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 아이폰을 선호했던 국가에서도 충성심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스마트폰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S25와 폴더블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조만간 2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는 2번 접는 스마트폰 트라이폴드 폰을 내놓습니다. 이르면 이달 29일, 늦어도 10월 말쯤에는 갤럭시 트라이폴드를 공개할 예정인데 삼성전자가 연초에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내놓고 5월에는 엣지, 또 7월에는 폴더블 시리즈를 공개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는 갤럭시 S25의 보급형 모델인 FE 그리고 트라이폴드까지 1년 내내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AI 기능을 앞세워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건데 또 트라이폴드와 함께 XR 헤드셋인 프로젝트 무한, 또 AI 글래스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2번 접는 스마트폰인 트라이폴드는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내놓긴 했지만 화웨이 같은 경우는 병풍형으로 접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는 양쪽을 모두 안쪽으로 접는 그런 듀얼 인폴딩 방식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전반적인 기능은 Z 폴드 7과 좀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가격은 약 400만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의 AI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AI 스마트폰 초격차를 이뤄내겠다 이런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최대 모빌리티 쇼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콘셉트카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라인업을 소형차급까지 확대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림막을 걷어내자 메탈 소재 외관의 소형 전기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철의 강인함과 부드러운 곡선미를 동시에 살려 마치 우주선을 연상케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독일 뮌헨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소형 전기차 콘셉트 3입니다. 해치백 형태의 콘셉트 3는 현대차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컨셉카입니다. 공기의 흐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한 에어로 해치 디자인이 첫 적용됐습니다. 내부 디자인 역시 곡선 구조를 활용해 공간을 감싸는 형태로 가구처럼 안락한 느낌을 구현했습니다. 이번 컨셉카 출시로 현대차는 중형과 대형에 이어 소형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르고 해치백 차량에 대한 수요가 큰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So we're really into the launch of 4 fully electric vehicles in Europe, but we're also preparing the launch of some other very important vehicles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for Hyundai in Europe. 이번 IAA 2025에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전동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패널 업체 중에선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하게 참가해 프랑스 디자이너와 협업한 차량용 OLED를 선보였고 현대모비스도 부스를 꾸려 전동화와 램프 등 차세대 핵심 기술 20여 종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취업자 수가 3개월째 10만 명 이상 늘고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도 구직도 포기한 30대 쉬었음 청년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고질적인 청년 고용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청년층 취업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 6천 명 늘어 석 달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폭으로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2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상태의 30대 인구가 32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9천 명 늘었는데요. 8월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20대 쉬었음
인구도 3,000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청년 인구의 5%가 넘는 43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공채는 줄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신입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구직난이 장기화되면서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 증가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유럽은 이들에 대한 밀착 관리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노동부는 오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라는 이름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연간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점에 착안한 건데요. 청년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취업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연계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에 두려움을 느끼는 은둔 고립 청년들을 위해선 니트컴퍼니라는 온라인 가상회사를 만들어 13주 동안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구인 시장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에 맞춰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도 확대하는데요. 현대차 소프트웨어 부트캠프, LG전자 DX스쿨과 같이 채용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도 주고요. 또 내년엔 5만 명에게 AI 융복합 교육을 제공하고 이 중 2,000명은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쉬었음 청년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구직 촉진 수당을 처음으로 인상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는 구직 촉진 수당을 올해 50만 원에서 내년 60만 원으로 올리고 이후 단계적 인상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구직 중 청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구직 의욕이 사라진다는 점도 감안한 대책입니다. 또 내후년인 2027년부터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만 해당되는데요.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겪거나 경력에 맞지 않는 경우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청년용 실업급여 제도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는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로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문제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빼면 적자 상태로 재정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선 2027년부터 3년간 최대 35조 8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입사 초기 청년들의 근속의지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부는 부처 간 의견 수렴,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이후 내년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3곳 중 2곳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60%가 넘는 곳에서 무려 641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분담금을 올리는가 하면 환불이 불가능한 불공정 계약도 수두룩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내리고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비 상승, 비현실적인 승인 규제 요건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으로 조합원들이 정신적, 물질적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어 이는 큰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토지 확보율 95%라는 까다로운 조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조합 내 갈등의 주범인 공사비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공무대행사들이 대부분 조합원 모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낮은 공사비, 사업승인까지도 길어짐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가 발생이 됩니다. 공사비 검증제도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주택도 재개발처럼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말까지 지주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증시 상승의 랠리 열기가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뉴스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